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논설위원 배명복입니다. 이번 주 직격 인터뷰에 모신 손님은 절찬 상영 중인 화제의 영화 내부자들을 연출한 우민호 감독입니다. 지난달 19일 개봉한 내부자들은 19금, 즉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개봉 한 달도 안 돼 6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우 감독님을 모시고 영화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영광입니다. 우선 흥행 대박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정확한 관객 수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제까지 619만 좀 넘은 거예요. 619만. 네. 그럼 역대 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와 비교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좀 흥행 속도가 빠른 편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네. 지금 영준이 통합 전산망이 이제 네.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기록을 공식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예, 사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식 기록은 이제 기존의 아저씨라는 영화가 617만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같은 날짜 기준으로? 아니죠. 토탈? 그게 그거보다 한 20일 정도 빠를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공식 청불 기록 한국 영화 1위였었는데. 그럼 당연히 이게 1위가 바뀌겠네요. 바뀐 거죠. 공식 기록. 그렇군요. 원래 이렇게 대박이 날 걸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예상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대충 한 이 정도 관객이 들지 않을까 예상한 게 있었어요? 일단 BP는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브레이크 이븐이 얼마? BP가 한 230에서 50 정도 사이 정도 알고 있고요. 예. 그 정도 잘하면 넘기겠다 그런 정도 생각하신 그렇죠.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거 넘기면 감독으로서 이제 부담감을 덜어내는 거니까요. 왜냐면 투자 제작사 쪽에 손을 안 끼치는 거니까 영화로. 예. 근데 아무튼 이 정도까지 몰릴 줄은 예상 못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영화가 언젠가는 이제 내릴 텐데 예. 그때까지 최종 예상 관객을 얼마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한 650 정도. 650. 예. 이게 뭐 돈 얘기라 죄송한데 제작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제작비가 그 순재 57억이거든요. 지금. 57억. 예, 57억 한 58억 정도 사이로 나왔고 거기에 이제 그 이제 마케팅 뭐 P&A 포함해가지고 하면은 뭐 70억에서 70억 후반에서 80억 초반 정도. 그러니까 이미 그 정도는 훨씬 넘겼고. 예, 그렇죠. 그럼 650만이 앞으로 만약에 된다면 네. 얼마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는 건가요? 그건 정확히 저는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수익률이 꽤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 밖으로 예. 이 대박이 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도 생각 이게 이제 달실가 이렇게까지 이제 들지는 사실 이제 11월 달에는 영화 그 산업에서 사실 비수기에 속하거든요. 예.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그 비수기에 이렇게까지 이제 영화가 이렇게 큰 호응을 이렇게 또 이렇게 터질 줄은 저도 예상도 못했고 저뿐만 아니라. 예. 근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은 배우들의 연기가 예. 그걸 일단 지금 가장 많이 이제 대중들이 되게 이야기들을 이제 하니까는 일단 배우들이 되게 뛰어난 그러니까 주저앉 가릴 것 없는 배우들의 연기가 최근 한국 영화 중에서 이제 가장 뛰어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아마 일단 대중들한테 그런 상업성으로 다가간 것 같아요. 일단은 영화가 이제 가서 일단 배우들을 보는 거니까 그 연기가 되게 되게 이제 오랜만에 되게 배우들이 뛰어난 연기를 보는 영화였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윤태호 작가님의 어떤 원작의 힘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 내용, 영화의 내용 때문에. 그게 아마 지금의 어떤 이런 사회적 분위기랑 좀 이렇게 맞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뭐 다시 좀 이따 질문 더 드리고요. 이 영화에 대한 평점을 보면 관람객 평점은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9.05인데 기자나 평론가 평점 6.63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일단 기자 평론가들 분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려요. 그러니까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안 갈리는 호쪽이 더 많은 거죠. 9점대 평점이면 상당히 사실 좋은. 그렇죠.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기자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기자분들은 되게 올해 최고의 한국 영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 되게 박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어느 모금 방송 KBS 영화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는 평론가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은 최고다, 한 사람은 싸우기도 근데 하더라고요. 그렇게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가는 이유를 보통 뭐라고 들합니까? 일단은 제가 보니까 너무 자극적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노골적으로 자꾸 이 뭐 의문인데 감독 스스로 평점을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이 영화에 주고 싶습니다. 7점? 오,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무튼 뭐 그렇죠. 세상에 100%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렇다고 볼 때 스스로 좀 아쉽다. 이 영화에 이런 점 내가 좀 아쉽다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점들입니까? 물론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부분을 더? 일단 뭐 글쎄요. 아무튼 그러나 자기 스스로도 100% 만족은 그렇죠. 70% 정도 만족. 앞으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지점이 모자라다는 건 느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일까? 아직까지는 지금 조금 더 고민해보면서. 근데 뭐 부족한 지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개봉된 다음에 뭐 정치권 또 뭐 재벌, 언론, 검찰 뭐 이런 데서 항의나 뭐 불만 이런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전혀 없었고요. 왜냐하면 또 이런 소재가 사실은 뭐 처음 나온 것도 그렇죠. 아니고 너무나도 뭐 드라마나 심지어 공중파 드라마에서도 되게 세게 다뤘던 이야기들이고 지금은 너무 흔해 빠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영화도 그렇고 베테랑도 그렇고 심지어 공중파 드라마가 더 세더라고요. 사실은 뭐 추격자라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정도는 또 대한민국이 충분히 다 포용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나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도 보면서 배우들 연기가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혹시 배우들이 처음에 대본을 보고 좀 뭐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병헌 씨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조승우 씨도 그렇고 그리고 백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는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소재가 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진부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클래시한 이야기들이고 사실 되게 흔해 빠진 이야기고 많이 소비된 콘텐츠로 그렇죠. 소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다 소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 캐스팅을 했을 때 제가 가장 이제 캐스팅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왜냐면은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이제 대중들이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류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지 않았던 배우들을 되게 영화적인 배우들을 캐스팅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되게 영화적인 배우들이 이런 드라마를 한다면은 되게 이거는 영화적으로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병헌 씨도 마찬가지고 조승우 씨도 그렇고 백신 선생님 마찬가지고 정말 영화적인 배우들이잖아요. 그런 배우들을 아마 캐스팅한 게 되게 중요하지 않았나. 그 배우들 연기에 대해서 그 감독 입장에서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분들의 연기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감독이 요구한 연기의 수준을 아주 까다롭게 그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느 쪽입니까? 일단은 그 시나리오에 있는 캐릭터를 그 이상으로 현장에서 배우들이 스스로 이제 그걸 해석을 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그리고 좀 더 복합적으로 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저도 그걸 요구를 했죠. 너무 이제 시나리오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조금 더 여기다 살을 붙여줬으면 좋겠다. 좀 더 다른 지점들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시나리오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어떤 행간의 어떤 느낌들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워낙에 또 베테랑들이시고 그리고 워낙에 또 경험이 많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과하지 않게 어떻게 리얼하게 표현해야 될지를 다들 고민들을 많이 하고 특히 그리고 이제 그 이병헌이라는 배우는 되게 이걸 영화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나리오보다는 조금 더 캐릭터 자체가 좀 더 유머스러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객들이 되게 팍팍한 이야기지만은 그 안상구란 캐릭터를 좀 쉬어갈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생기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업적인 영화로서 되게 갖춰야 될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뭐 한 10점 만점에 7점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배우들 연기를 평점을 매긴다면 10점 만점. 10점 만점으로 보십니까? 감독이 좀 부족해서.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태호 작가의 만화가 원작인데, 그러면 이 영화 스토리 전체 스토리라인이 그 만화와 100% 일치하는 겁니까? 100%는 전혀 아닙니다. 100%는 어떤 점이 다른 거죠? 그 원작은 사실 중단이 됐어요. 중간에서? 결말이 없어요. 결말이 없습니까? 결말이 없고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정치 깡패가 복수하는 이야기는 똑같거든요. 그 설정은 사실 이제 그 지점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되게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되게 후킹하게 다가와가지고. 근데 이제 영화가 원작은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사실은 이강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원작은. 원작은요. 그러니까 이쯤 영화는 난상구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우검사 이렇게 이강이 이렇게 되는데 원작은 거의 이강희의 이야기고 언론사의 이야기고 그 언론이 어떻게 정재계와 어떻게 커넥션을 이루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제 그게 되게 그게 되게 커요, 되게. 근데 그거를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오히려. 영화를 보면서 네. 뭐 사람마다 다르게 느꼈겠죠. 근데 원작이 훨씬 더 그렇습니까? 크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되게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좀 부담 좀 든 면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영화적으로 이제 각색을 했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에 그 반전하고 그런 식으로 원작에는 없는 거죠. 없는 부분이죠. 그건 다 만든 거죠. 각본을 직접 쓰신 거예요. 원래 이게 각본을 언제 완성을 하셨습니까? 처음 완성하신 게? 처음 완성한 게 한 2013년도 한 8월 달 정도 됐어요. 그럼 만화를 토대로 해서 그렇죠. 나머지를 살을 붙이고 해가지고 그 각본을 가지고 이제 뭐 투자자 모집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투자자 모집하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오히려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요. 많은 투자사에서 서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수월하게 아주 됐군요. 되게 운이 좋은 것도 있었는데 하여튼간 되게 수월하게 영화가 진행이 됐어요. 그렇군요. 아까 캐스팅 말씀하셨는데 캐스팅 어디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작사랑 같이 하는 거죠. 제작사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감독이랑 상의를 해서 어떤 배우한테 먼저 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작사가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건 이제 매니저분들을 만나서 시나리오 전달하는 배우.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 그 일부 뭐 성접대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일부 아주 잔인한 폭력적인 장면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이 불가피했었을 걸로 보는데 혹시 감독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약간 타협을 하고 이 관람객 폭을 좀 더 넓힐 생각은 혹시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까? 이건 일단 뭐 투자사랑 사전에 이건 무조건 청구를 가겠다는 걸 단호하게 모색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 사실 원작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성접대 그 별장 장면이 이렇게 회자가 많이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장면을 이제 윤태호 작가의 어떤 원작에서 이제 보면서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이게 그 장면 하나만으로 그러니까는 그 수치심이 거세된 권력자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무서운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 만화의 고장이 그래서 그 장면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장면은 만약 원작 그대로 거의 원작 그대로 찍은 거거든요. 그대로 찍으려면 청불 불가피할.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뭐 다른 잔인한 장면을 좀 뺀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건 청불 불가피한 영화라 이거죠. 그럼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정치 권력이라든가 어떤 언론 권력 또는 뭐 검찰 재벌 권력 아니 언론 빼고 정치 권력이나 재벌 또는 뭐 검찰 조폭 이런 등을 다룬 이 뻔한 소재의 영화인데 근데 이 영화는 언론사 논설 주간을 부각시킨 점이 기존의 다른 사회 고발성 영화하고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작이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럼 윤태호 작가가 그 언론사를 그렇게 부각시켜서 그거를 원래 작품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 지금 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까지 만드신 건데 왜 그런 설정이 있었다고 보죠? 지금까지 나온 많은 영화들이 비슷한 종류의 영화에 언론을 그렇게 부각시킨 건 없었거든요. 근데 왜 언론을 그렇게 이 영화에서는? 아마 그만큼 이제는 뭐 정치 재계 뭐 검찰 이쪽보다는 할 만큼 그쪽을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되게 언론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다는 느낌이 아마 윤태호 작가도 되게 깊게 느꼈던 것 같고 저 또한 공감을 하셨으니까 그랬습니다. 공감을 했고 또 언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혹시 뭐 그 어느 면에서는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영화의 그 이강이
논설 주간이 원고지에다 글 쓰고 뭐 한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강조한 그런 영화를 한번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언론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기획자 또는 총 설계사, 이게 신문사 논설 주간이다라는 설정이 너무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래, 더구나 논설 주간이라는 거는 그런 자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마 혹시 주필은 모르겠어요. 주필이라는 자리는. 근데 하필이면 논설 주간으로 거의 설정을 했는데, 그 논설 주간이 뭐 하는 역할인지 혹시 알고 가신 겁니까? 정확하게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원작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다 보니까 원작의 논설 주간이라고 됐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작 과정에서 야, 그것보다는 주필이 차라리 낫다 이런 지적은 없었습니까? 주필과 논설 주간이 다른 건가요? 좀 다르죠. 주필이 더 의의죠. 어떻게 보면. 그건 제가 몰랐네요. 몰랐군요, 그런 거. 그러고 이제 어쨌든 그 아무리 원작이 그렇다 하더라도 논설 주간이 정치 깡패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잔혹한 폭력이 이렇게 난무한다는 이런 설정도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죠. 영화적인 상상이고요. 사실 아마 그 대부분은 이제 폭력을 빼놓고 대부분은 아마 되게 윤태호 작가의 그걸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논설 주간이 그만큼 힘이 있느냐 파워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이런 것보다는 그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상징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언론이 갖는 권력과 그 권력이 잘못 남용됐을 때 어떤 그런 폐악들이 펼쳐질지, 그러니까 그걸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러니까 펜을 상징하는, 펜을 상징하는 자료 논설 주간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면서 혹시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좀 이렇게 좀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걸 했더라면 좀 더 그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게요. 이원님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이강희처럼 그 대중을 개나 돼지로 인식하는 언론인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다 이거죠. 그렇죠.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없다고 믿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없겠죠. 아까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도 참 약간은 좀 민망한 지점도 있고 제가 뭐라고 또 근데 또 그냥 감독을 떠나서 국민으로서 생각을 좀 해보자면 바란다면은 언론이라는 역할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대중들은 솔직히 말하면 되게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니까 어떤 현실의 어떤 이런 문제들,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금방 까먹는 게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근데 언론의 역할은 그거를 까먹지 않고 그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게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단계까지 왔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쁜 국민을 대신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저는 그러면 언론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거기 보면 또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청와대 민정수석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부장검사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러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무슨 조폭도 아니고 그 설정도 좀 이건 너무 좀 많이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근데 그것도 이제 원작에 있는 부분을 가져오는 부분이고 사실 근데 되게 영화적인 거예요. 사실 의원님 그거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영화를 그러니까는 갱스터 영화는 정치 영화처럼 찍고 정치 영화는 갱스터 영화처럼 찍으면 되게 재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 영화다 보니까는 되게 이 영화를 되게 영화적으로 만들려고 되게 좀 갱스터 영화처럼 느낌처럼 좀 다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저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지금 대충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그 저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지적을 했지만 이런 디테일의 어떤 오류라고 할까, 아니면 디테일의 약간 거침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영화의 어떤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까? 예. 그럼 앞으로 다음 영화 만드실 때 좀 참고를. 반성하고서. 아유, 예. 지금까지 그 내부자들 영화를 연출하신 우민호 감독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